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25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다들 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정말 힘드셨을 텐데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장 좋지 못한 시장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2.57% 급락이 나왔고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지수가 그렇게 반등하지도 못하고 계속 지수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비슷하게 2.8% 급락이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흐름으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테고 걱정도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락 패턴에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때하고 이때 그리고 11월 말이죠. 이때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장중한테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우리가 조금만 인내해보고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때도 하락장에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가 변곡점이 되었었던 만큼 쉽지 않겠지만 조금만 인내해보면서 당분간은 관망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오늘은 지수가 급락했기 때문에 딱히 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자, 코스피는 오늘 지수가 2% 이상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별 종목이 2% 안쪽으로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선방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저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아는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다 1% 내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그동안 화제 이슈가 있었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리노공업까지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최근 들어선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이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줬어요. 자, 사실 이 정도의 수급이었다면 지수가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3%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아마도 개인들의 투매라든지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시장가로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고 외국인이 비교적 강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비교적 선방을 보여주었던 SK하이닉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정말 지수 대비 굉장히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가 종가 기준으로 8만원까지 내려왔고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의 강한 순매도와 함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우리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메리츠화재,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일단 인버스에 많이 투자를 했고 종목들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카카오게임즈, LG화학, SK텔레콤, 넷마블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일단은 개별 종목은 그렇게 많이 매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은 0.6%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중 흐름을 살펴보면 장중에는 마이너스 4.9%까지 거의 5% 가까운 급락이 났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많이 돌려세웠었고 결국에는 0.6%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하루의 변동폭만 본다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5.5%의 등락이 있었는데 이 정도의 변동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전 세계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국내 시장에 굉장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S&P 500을 보시면 자, S&P 500도 장중에는 거의 4%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는데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3%에서 결국에는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자,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던 만큼 큰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시장이 결과보다는 그 변동성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살펴봐도 지금 일본 니케이가 2%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1.6%, 그리고 중국 상해도 1.1%의 급락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코스피를 보시면 보다 큰 폭의 하락인 3%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3%면 거의 급락이 아니라 폭락 수준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유망한 종목이라든지 어떤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같이 곁들이는 것이 더욱더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3% 이상의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7%에서 많게는 10% 이상 그 이상의 급락이 나오는 종목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수익률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5% 내지는 그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지금 구간에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라 수익률을 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망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 20%일 때 지금 여기서 손절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20%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아마 플러스 30% 정도? 이 정도 수익이 발생되어야지 그 손실폭을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이슈가 아닌 만큼 저는 이럴 때일수록 시장 흐름이 아니라 내가 보유한 종목의 본질, 그 종목의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성이 동반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 연말 그리고 내년 계속해서 수익 모델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타이밍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승은 더디게 나오더라도 하락장에서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이유, 자, 이 패턴은 거의 매번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매번 비슷한 흐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이유는 하락장에서는 반대 매매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내가 5% 상승했을 때보다 5%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공포감에 의해서 더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만큼 상승은 천천히 나오더라도 급락은 가파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는 솔직히 조금 과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부추겼던 하나의 요소가 반대 매매도 정말 많이 발생이 됐을 것이고 또 지수가 별다른 상승 없이 이렇게 빠지다 보면 일단은 손실을 보더라도 회피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저도 주식을 초창기 했을 때 그런 욕구가 많이 생겼었고 이 수치만 본다면 그냥 정리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 기간은 짧았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지금 매도하려는 이유가 단지 공포감 때문에 매도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일수록 조금은 냉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확하게 1년 전이었죠. 이 시점. 자, 이 당시하고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때는 마치 지금이라도 매수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지금이라도 매수해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던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더 큰 상승은 없었고 반대로 지금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조금은 반대되는 시각으로서 한번 관점을 가져보시고요. 또 이런 구간일수록 여러분들의 손실폭이 크다면 저는 손절의 타이밍은 지났다.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일수록 지금 눈에 보이는 주가의 변화 그것보다도 내가 보유한 기업이 앞으로 실적을 꾸준히 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 범위가 구조적인 성장이 동반이 되는지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이 아니라 2분기 그리고 그 이상 그때 나는 성과를 얻어보겠다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코스피가 3% 이상의 급락이 나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매도하는 것 물론 어떤 감정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30%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되고 이 폭이 크면 클수록 그때는 더 많은 수익을 내야지 손실이 복구되는 만큼 지금은 냉정한 시각과 함께 힘들겠지만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나스닥을 보면서 월간 기준으로 나스닥이 15% 이상의 급락이 나왔던 적이 대략 2차례 정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경제 위기를 불러왔었던 만큼 지금의 급락은 조금 과도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피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자, 코스피의 급락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얼핏 보더라도 지난 2009년 이후에 코스피가 4차례 급락이 나왔었는데 자, 한 번씩 살펴볼게요. 2011년도 그리고 2018년도
또 2020년, 그리고 지금 이렇게 4번이 있었죠. 자, 2020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이 되었고 그 때문에 많은 경제 위기를 불러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하락폭을 보면 많게는 15%,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13%의 급락이 나왔는데, 자, 이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적 둔화, 업황 부진, 그런 좋지 못한 재료가 포함이 되면서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고, 또 2011년도 당시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유럽발 재정 위기, 즉 어떻게 본다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가 되었던 한 해였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3번이었죠. 2011년, 그리고 2018년, 2020년. 모두 하락의 성격은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2018년을 제외한다면 2011년하고 2020년, 이 당시는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포함이 되었었던 그런 한 해였던 만큼 지금은 조금 성격이 다른 시점이다. 일단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던가 또 1분기의 실적이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발생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락에 대해서는 같이 성격을 한번 구분해 보면서 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곡점이 FMCA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면서 조금만 더 인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항상 이럴 때마다 비관적인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나스닥이 더 빠질 수가 있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에는 항상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락의 강도,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혹시나 빠지더라도 제한적일 것이고 반등 쪽에 저는 그 무게감을 더 싣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수가 부진할 때마다 나오는 이슈인 만큼 어떤 흐름이 나올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시장을 억누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 라는 기사가 계속 나옴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들이죠. 천연가스, 유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곡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천연가스 매장량 1위이고 원유 생산량은 2위를 차지하는 만큼 굉장히 유가와 천연가스가 밀접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 세계 밀 수출의 17%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최대의 밀 수출 국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덩달아 곡물 가격까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유가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오전에는 곡물 관련주들,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었고 시장이 좋지 못하니까 조금 더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저는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던가 또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이런 공포의 구간도 머지않아 벗어날 수가 있고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로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으니까 같이 이번 주는 힘내보시면서 설 이후부터는 시장이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선거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